잘 들리시나요? 보통 제가 이 정도 사이즈의 강의를 주로 많이 해요. 저는 100명 이상 학생들을 데리고 쭉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마이크를 안 쓰고 강의를 하는데 지금 뭐 녹화도 하고 해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강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국제통상학부에 지금 재직 중이고요.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제가 잠깐 국제통상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공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구두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입니다. 단과대학이고요. 그 중에 두 개 학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부가 경영학부고요. 방금 전에 조정훈 교수님 왔다 가셨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본당구에 있는 국제통상학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PKNU 전공교실에서 지금 강의를 들으신 경영학부와 국제통상학부가 부경대학교 문과, 이과 전체를 통틀어서 입학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국제통상학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복수전공 부전공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국어국문학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국어국문학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글쓰기에도 소질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난 차라리 방송사에 가서 한번 뉴스 앵커가 되는 건 어떨까? 또는 신문사에 가서 내 기자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꿈을 펼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국어국문학도 전공을 하면서 신문방송학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같이 복수로 전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국제통상학부가 이 복수전공, 부전공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학부입니다. 국제통상학부를 1전공으로 하지 않는 다른 과 학생들이 국제통상학부에 와서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국제통상학부라는 이 학과 자체는 없었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이제 무역학과였습니다. 여기가 무역학과였었고 무역학과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경영학부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경영학부와 그런 국제통상학부의 가장 큰 차이점, 이건 뭘까에 대한 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홈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좋았을 텐데 경영학은 경영학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저도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다 경영학을 공부를 했어요. 국제통상학부는요, 경영학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좀 거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경영학과 경제학을 같이 공부합니다.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현재 지금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는 3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은 국제통상학 전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런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일반 경제학부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무역, 물류학, 무역이나 물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울경 출신이고 울산 지역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부울경이 울산이 들어가는구나. 부울경 지역 출신들이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전공은 지금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국제경영 전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통상학 전공이 경제학 쪽에 치우쳐 있는 과목들을 주로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국제경영학 전공 쪽은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쪽의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 중에서도 국제경영론, 제가 주로 하는 과목, 담당하고 있는 수업 과목들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영학개론, 무역학개론, 국제경영론, 국제경 전략, 국제인적자원관리, 이런 과목들을 주로 하고, 대학원에서는 방법론이나 이런 과목들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였고요. 어제
어제 그제 뭐 이렇게 입학가이드까지 연락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머리도 좀 예쁘게 자르고 어제 자른 겁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예쁘게 보이고 그 다음 점심은 조금 늦게 먹고 저녁을 조금 안 먹어야지 그 다음날 얼굴이 좋아 보인다라고 집사람 얘기를 해가지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한 3시쯤 먹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11시쯤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한 3시쯤 점심 먹고 안 먹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 11시쯤 라면 하나 끓여먹고 잤더니 좀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강의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다 제가 하는 수업은 100명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가 제1로 치는 원칙은 강의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학생 수가 좀 많으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은 고등학생분들이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만약에 입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신입생이라고 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제통상학부에서 그다음 국제경영전공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울 거냐 아주 간단하게 한 1시간 정도 설명을 좀 해주라.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입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제목은 이렇게 지었고요. 일단 이러한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좀 해보죠. 제가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물어봅니다. 경영학개론 수업이 됐든 무역학개론 수업이 됐든 경영학 전공자니까 그리고 경영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주로 강의를 하니까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경영학은 뭐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내가 뭘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은 지식을 쌓기 전에 내가 뭘 배우는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교수님 기업이요. 예. 100이면 90% 이상은 다 경영학은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업이 뭐니? 교수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영학은 기업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다 라는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학교 경영, 병원 경영, 교회 경영 다 경영이 묻습니다. 학교가 기업인가요? 부경대학교가 기업인가요? 부산성모병원이 기업인가요? 아니죠? 경영학은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고 경영학은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학교도 조직이죠. 병원도 조직이고요. 군대도 조직이에요. 교회도 조직이죠. 기업도 조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조직 중에 특히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이죠. 자,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조직은 조직이 아닌 것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조직이 있으면 조직이 아닌 녀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2명 이상이 모여있어요. 저 혼자 있으면 제 이름이 배준영입니다. 배준영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2명 이상이 모여서 보세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저 외에 12분의 교수님이 계세요. 2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국제통상학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 다음 각자 일을 나눠왔습니다. 저는 국제경영, 국제적 전략, 국제인적자원관 이런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어떤 교수는 보험론, 재무 이런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또 어떤 교수는 국제 마케팅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을 담당을 해요. 제가 다 가르칠 수는 없어요. 일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흔히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현대자동차의 생산 라인 그림죠. 한 명이 자동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나요? 아니죠. 생산 라인 보면 어떤 아저씨는 하루 종일 핸들만 계속 조립하죠. 어떤 아저씨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엔진만 조립해요. 어떤 아저씨는 하루 종일 문짝만 이렇게 조립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업이죠. 자, 일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쪼개져 있으면 일이 끝나나요? 제가 하루 종일 문짝만 간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나요? 제가 하루 종일 핸들만 조립한다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나요? 아니에요. 일이 쪼개져 있으면 다시 합쳐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권한체계, 서로 나는 어떤 일, 너는 어떤 일 하는 약속, 규정, 권한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떤 조직이나 예를 들어 기업을 생각해 볼까요? 어떤 권한체계, 기업, 맨 위에 사장님, 부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쭉쭉쭉 내려가죠. 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맨 위에 총장님,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는 맨 위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죠. 이게 권한체계가 있다.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자, 일단 경영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영학은 이 세상의 모든 조직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왜 여러분들이 경영학은 뭐에 대해 배우는 학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기업이요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경영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벌이고 있는 조직이 기업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기업의 수가 가장 많아요. 교수님, 제가 생각에는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한 10개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업 이러면 대기업 나온다고 그게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청 분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98% 이상은 중소기업이에요. 그 중에 1인 기업도 속해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대중형 아저씨 세탁소 기업이에요. 기업. 1인 기업, 1인 기업. 대중형 아저씨가 혼자 이발하는, 면도해주고 하는 이발소 기업이요. 기업의 수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 기업이에요. 자, 여기 지금 여러분 학생들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입고 있는 사람. 교수님 저는 손재주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미신 돌려가지고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천을 사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렇게 미신해가지고 제가 바느질해가지고 옷 입습니다.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실도 다 뽑나요, 여러분들이? 누에고치를 키워가지고 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느질해가지고 옷 입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 오늘 여러분들 아침, 점심 먹었을 거예요. 밥을 먹었든 빵을 먹었든 뭘 먹었든 내가 쌀 직접 재배해가지고 밥 쪄 먹은 사람. 또는 내가 쌀을 만들진 않았지만 쌀을 샀고요. 그래서 내가 밥통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이 강의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들 목이 예를 들어 마른다고 칠게요. 어디 가서 생수, 소고기 들어가서 마실 겁니까? 아니죠. 생수 사러 어디 갈 겁니까? 편의점으로 가겠죠. 울산까지 갈 때 예를 들어 뛰어갈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다리를 워낙 잘해가지고요. 뛰어가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버스 타고 갈 겁니다. 기차를 타고 가든지. 이거 다 뭔가요? 다 기업이죠. 다 기업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 다음 기업을 대상으로 밝혀진 여러 사실들은 다른 여타 기업을 제외한 조직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오래된 연구이지만 경영학 분야에서 가장 좋은 학술지 중에 하나. 그 학술지에 어떤 논문이 게재됐냐면 1920년부터 1902 논문은 아주 오래된 논문이에요. 1970년대 말에 나온 논문입니다. 20년부터 73년 사이에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성적을 분석한 논문이에요.
경영학 분야의 논문인데 야구팀을 대상으로 합니다. 야구팀이 기업입니까? 아, 그게 요새는 삼성 라이온스 야구단 기업입니다.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와 같은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구팀의 성적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한 50년 이상이죠. 이 사람이 궁금한 건 뭐냐면 감독이 교체가 되면 야구팀의 성적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여기 대부분 다 부유업 출신이니까 지금 롯데자이언츠 감독 조원우 감독 관심 없어? 대부분 다 이제 또 롯데의 마음을 떠나고 있구나. 자,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사람들 야구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감독을 자주 교체했더니 팀 성과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져요. 이건 어디에서 노출된 거냐면 일반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자주 교체한다고 해서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 나빠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어 배준영님은 삼성전자 사장에 앉혔어요. 그런데 성과가 별로 안 좋아. 배준영이를 한 달 만에 잘랐어. 교체했어. 또 다른 사람으로. 그랬더니 이 사람이 CEO로 앉았는데 또 성과가 안 좋아. 또 잘랐어. 그리고 또 자르고 자주 교체하면 교체할수록 그 기업의 성과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빠져요. 야구단에도 적용을 해봤더니 야구단에도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시즌 중에 감독을 교체를 하면 그 야구팀의 성적은 안 좋아져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 지금 시즌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시즌은 한 11월쯤 돼야지 끝나요. 한국 시리즈하고. 임기가 남아있는 감독을 성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독을 교체하는 건 팀 성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무슨 얘기입니까? 배준영을 삼성전자 사장에 앉혔어요. 임기는 2년이에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예요. 제 임기 2년이에요. 2년 동안은 제가 삼성전자 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배준영이 안 쳤는데 별로 성과가 안 좋았죠. 1년 6개월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배준영이 또 자르고 최고 경영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성과가 좋아지나 나빠진다? 나빠진다. 다음, 야구단을 대상으로 또 연구를 계속 해본 거죠. 감독을 교체하는데 외부에서 데려올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외부에서 영입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내부에서 계속 이 팀에서 육성된 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롯데자이언츠에 지금 손아섭 선수가 있어요. 손아섭 선수가 선수도 하고 코치도 하고 그 다음 감독을 하는 경우, 감독이 되는 경우, 내부에서 육성되는 경우고요. 롯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삼성 라이온즈의 지금 스타 선수가, 예를 들어 이승엽 선수가 갑자기 롯데자이언츠 감독으로 오는 거야. 손아섭 선수처럼 선수, 코치 단계 내부의 롯데자이언츠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최고 경영자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고, 롯데자이언츠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그냥 스타니까 외부에서 영입해오는 경우하고, 누가 더 성과가 좋다? 내부에서 육성된 경우. 이것도 왜 그럽니까? 제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 CEO였어요. 삼성전자 사장이었어. 그런데 제가 너무 무능력해서 저를 이제 자르고, 저를 해임하고, 다른 최고 경영자를 이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방법은 두 가지겠죠. 삼성전자에서 20년, 30년 막 근무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을 삼성전자 CEO에 앉힐 수도 있고, 새로운 CEO로. 아니면 다른 외국계 기업,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뛰어난 경영자를 스카우트 해오는 거죠. 스카우트해서 데려올 수도 있다고. 누가 어떤 경우에 더 성과가 좋다고요? 내부에서 육성하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들은 다른 조직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경영학은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거구나.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 특히 이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이 존재하는데 그 수많은 조직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경영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운데 그림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저를 보시고 간단한 대답이에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레이저 포인터 있습니다. 2만 원이에요. 가격이 예를 들어 뭐 인터넷 찾는데 어디든 가서 사면 2만 원이라고 칠게요. 2만 원이라고 치는데 저는 이 제품의 가치가 한 5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을 2만 원 주고 샀어요. 저는 이게 5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중에 2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싸, 3만 원만큼 아싸, 땡겨왔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2만 원인데요. 2만 원인데 나는 이 제품이 2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가격은 2만 원인데 나는 이 제품 가치는 한 만 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떤 기분이 들어요? 짜증이 납니다. 내 만 원 정도 뭔가 좀 손해를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할게요. 기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자, 일단 이 제품의 가치가 가장 커야 될 거예요. 가치가 가격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이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가가 있어요. 또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격은 원가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있어요. 가치가 가장 커야 되고요. 그 다음 가격이 커야 되고 그 다음 원가가 커야 돼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드린 대로 가치 마이너스 가격을 보고 소비자 인형,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싸 잘 샀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죠. 이만큼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영어로 서플러스. 나에게 플러스가 생긴 거야. 기분이 좋은 거죠. 다음 가격에서 원가를 빼볼게요. 이 제품의 가격은 만 원인데요. 만 원인데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5천 원에 만들었어요. 원가가 5천 원인 거예요. 가격에서 원가를 빼면 생산자가 가져가는 이익이겠네요. 그렇죠? 자, 기업의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가치에서 가격을 뺀 부분도 아니고 가격에서 원가를 뺀 부분도 아니에요.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은 가치에서 원가를 뺀 부분이에요. 여기를 얘기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얘기해요. 밸류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은 이 세상에 기업밖에 없어요. 교회, 군대, 학교, 병원 다 조직이에요. 하지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은 기업밖에 없어요. 이걸 보고 가치 창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 가치, 가격, 원가의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가치가 가격보다 크면 소비자들이 만족하겠죠. 아싸 잘 샀네. 가격이 원가보다 커야지 생산자가 망하지 않고 이익을 얻어갈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존 부등식이라고 얘기해요.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기업, 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도 살 수 있고 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살 수 있어요. 이게 깨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볼게요. 요거 제품의 가격은 만 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2만 원입니다. 그럼 저는 만 원만큼 이익을 받네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분 되게 좋겠죠. 그런데 이 제품의 원가는 15,000원이에요. 가격이 만 원인데 원가가 15,000원이야. 그럼 이 제품이 하나 팔릴 때마다
생산자는 5,000원씩 손해를 봐요. 기업 깨끗. 이러한 경우도 있죠. 실제로 이하 같은 경우는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어떤 겁니까? 가격은 2만 원이에요. 하지만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는 10,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가는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업 신난다 라고 하지만 소비자는 이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겠죠. 몇 년 전에 나왔었던 신라면, 우리가 어젯밤에도 제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잠깐 했지만 우리 라면을 몸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라면 먹는 사람 있나요? 내가 라면 먹으니까 아주 건강해지고 장순하겠어. 건강에 무척 좋은 음식인 것 같아. 이러면서 먹는 사람 없죠. 이걸 표방하면서 나온 라면이 신라면 25주년을 맞아 나왔던 신라면 블랙. 당시에 일반 라면의 가격이 2배가 넘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 농심은 신났죠. 농심은 좋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외면하죠. 똑같은 라면이고 똑같은 비싼 가격을 받는 라면이지만 짜왕 지금 짜장라면계의 시장점이 1위 하고 있어요. 짜왕은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신라면 블랙은 당시에 상당한 스타를 썼던 아이유 알지? 가수 아이유. 그 다음 배우 장혁 이런 사람들이 광고를 엄청나게 했어요. CF 모델로 등장을. 하지만 더 이상 소비자들이 사지 않아요. 외면했어요. 이 제품은 이 생존 부두식을 충족시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짜왕은 내 돈을 내고 사 먹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신라면 블랙은 아닌데, 기업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냐? 이 V-C를 최대화시키는 조직. V-C를 최대화시키는 조직이 기업이다. 기업의 목적은 V-C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입니다. 요새 수박철이죠. 여름에 한참 맛있지. 요런 일반적인 수박이죠. 그 다음 요런 수박도 있어요. 무등산 수박이라고.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크지? 요런 수박 혹시 본 친구들이 있나요? 수박이 어때요? 정육면 체지. 큐빅 수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시코쿠 지방에 있는 농부가 개발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면, 수박이 요만하게 자라면 큐빅틀을 요만한 거에다 넣어요. 좀 더 자라면 요만한 틀에다 넣고, 좀 더 자라면 요만한 틀 키우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그 틀 안에다가 잡아놓는 거예요. 이걸 개발한 사람은 재미있으라고 개발하진 않았겠죠. 왜 개발했을까? 이 수박을 개발한 사람이 굉장히 효자예요, 효자. 그리고 시골에 살았어요. 하루는 장에 다녀오시는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막 짐을 막 입고 막 들고 막 이렇게 오시는데, 저쪽에서 어머니가 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시골에서. 동네 저 마을 어디에. 그래서 엄마 하고 달려간 거죠. 엄마가 짐이 많으니까 이고 지고 막 하니까 막 달려갔어요. 어머니 짐을 막 받아다가 어머니가 막 수박도 사오시고 막 한 거지. 그래서 수박도 들고 다른 짐도 막 들고 해가지고 집에다가 마루에다가 올라가 놓고 또 다시 엄마한테 또 가가지고 엄마 짐을 또 받아주려고, 어머니 짐을 받아주려고 또 다시 달려갔어. 그리고 짐을 또 어머니한테 짐을 또 나눠가지고 서로 들고 집에 왔다고. 와서 딱 봤더니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박을 마루에 올려놨다고 했지. 수박이 끝났죠. 떼고 올라오고 푹 깨진 거지. 그 어머니가 무겁게 들어오신 수박이. 아이고야. 이
수박이 그냥 평평하게 놓더라도 안 굴러가는 수박을 만들 수는 없을까? 얘는 억지로 굴리지 않는 이상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겠습니까? 안 굴러가죠.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생각해 볼까요? 이 수박은요, 냉장고에다가 넉하니 넣으면 냉장고의 자리를 거의 다 차지합니다. 얘는요, 반찬 통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겠죠. 또 다른 이유도 얘기해 볼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엄마 오늘 내가 수박 하나 사는데 수박 한번 잘라 드릴게요. 그러면 어머니가 됐다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실 거예요. 동그란 수박은요 짤 때 그냥 위험해요. 미끄러질 염려도 있고 얘는요 평평합니다. 그냥 자르면 됩니다. 자르면 됩니다. 그냥. 예, 안전성 면에서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가격 9,800N 하나로 환산하면 11만 원이 넘어요. 이게 뭔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슨 얘기냐? 제가 생각하는 이 수박의 가치는요 한 5만 원 정도예요. 5만 원 정도. 그러면 한 4만 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면 저는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원가가 3만 원 정도 돼야지 이 수박을 재배한 농부도 이윤을 가져가게 되죠. 이 수박은 처음 나왔을 때는 상당한 히트를 쳤지만 국내에서 이 수박을 먹어본 사람 있나요? 없을 겁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이 큐빅 수박은 인기가 사그라졌어요. 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 98년, 99년생 정도 되나요? 그쵸? 여러분들보다 좀 연식이 좀 됐네요. 이건 화질이 좋은 사진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글씨가 뭐라고 써있냐면 순간에 반수, 완수, 오케이. 이게 뭐냐면 계란 후라이 작품입니다. 여기 동전을 투입하고요. 반숙, 완숙을 누르면 반숙, 완숙 선택이 돼가지고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 계란 후라이가 나오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플라스틱 포크 하나하고 소금 조금 나옵니다. 문제는 뭘까요? 91년도에 바우시럽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교수님 저 계란 후라이 자판기 사용해 본 적 있어요? 라는 친구 있어요? 사라졌다는 얘기일 거예요. 왜 사라졌을까요? 당시에 예를 들어 계란 한 알이 계란 달걀 하나가 100원이었으면 이 달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자판기에서 나오는 반숙, 완숙의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달걀이 100원이면 후라이는 1,000원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소비자들이 재구매를 하지 않아요. 잘못 샀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예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보겠지만 컵라면 자판기도 있었어요. 컵라면 자판기. 1986년도에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제품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94학번이에요. 94년도에 대학교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편의점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에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10시, 11시쯤 됐어요. 배가 고파요. 식당 문을 닫아두고요. 컵라면 하나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근데 이 제품 역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컵라면 하나의 값이 1,000원이면,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여기에서는 라면 종류를 선택하고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 라면 종류도 많지도 않았어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뜨거운 물 조금 나오고요.
나무젓가락 하나 줍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친구랑 나눠 하나만 더 주세요. 아무리 불러도 안 줍니다. 나무젓가락 하나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컵라면 가격이 1,000원인데 물을 부은 컵라면의 가격은 2,000원, 3,000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똑같은 컵라면 자판기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실제 일본에 있는 컵라면 자판기의 모습이에요. 엔화가 얼마냐? 140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578원, 한 1,600원 정도 됩니다. 어때요? 괜찮네. 한국보다 일본이 물가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괜찮네. 생존 도식을 충족시키고 있고 이 기업은 지금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해볼까요? 경영학의 학문의 대상은 기업이 아니고 조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경영학 하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그러면 경영학이 주로 학문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치 창출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가치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치 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보죠. 많은 사람들이 또 고등학생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수시 면접 보고 하면 학생들이 주로 대답하는 게 이런 대답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학생 물어보면 10중 8구.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경영학을 공부하든 안 했든 간에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윤 극대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대답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에 맞다. 극대화가 맞다. 오케이. 제가 수긍할게요.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진짜 나쁜 놈이 됐어. 어디 막 외국에 가가지고 마약을 막 들여온 거야. 마약을 막 들어오고 팔아. 총기를 막 들여오는 겁니다. 총기, 기관총, 수류탄 이런 거 막 들어가고 팔아. 괜찮습니까? 왜? 여러분들 제가 기업의 목적은 뭘까요? 할 때 속으로 이윤 극대화, 돈을 많이 버는 거 라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어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마약 들여와가지고 총 팔아가지고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되나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를 포함해요. 하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제가 총이나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불법이기 때문이죠. 불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법에 딱 걸리지 않을 정도는 딱 하고 나쁜 짓은 정말 많이 하고요. 법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딱 여기 법 한도 내에서만 딱 하고 좋은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고 딱 법에서 걸리지 않을 만큼만 패스 강요하고 예를 들어 나쁜 기운이 막 내보내고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되나요? 그거 역시 옳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많은 기업들이 주말에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뭐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다 같이 고아원에 가거나 양로원에 가거나 무료급식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 돈만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고차원적인 가계적인 책임을 기업이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인 책임을 완수하는 것. 어떻게? 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리고 아주 윤리적으로 뇌물받지 말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좀 더 나아가면 아주 착한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기업이 자선활동, 가계적인 책임도 기업이 완수해야 한다는 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기업의 목적은 가치 창출의 극대화. 기업의 목적을 보고 매출의 극대화라고 하면 삐 틀린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지. 왜? 1,000원에 팔아요. 그런데 원가는 1,500원이에요. 매출액 극대화하면 좋나요? 매출액을 극대화하면 할수록 나는 망하는 겁니다. 매출액 극대화가 아니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도 아니고, 기업의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목적이 이윤 극대화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영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쭉 했고, 가장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국제통상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경영학과 경제학을 같이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경제학이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경영학이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냐에 대한 내용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경제학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래, 트랜잭션. 1,000원을 들고 가서, 저기 1,000원 가지고 가서 저 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좀 사와 하면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가고요, 그 마트 직원하고 콩나물하고 바꾸죠. 거래가 이거예요. 교환하는 거죠. 교환하는 거고,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마켓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마켓, 시장. 그런데 예를 들어 난 이 제품을 사고 싶어요. 레이저 포인터를. 그런데 이 레이저 포인터를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시장에 하나밖에 없어. 이러한 시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점시장. 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해주는 공급자가요, 소수의 한 2-3개, 4-5개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지금 이동통신, SK텔레콤, KT, LG텔레콤, 이런 시장을 보고 뭐라 얘기하죠? 과점시장. 합쳐서 독과점시장. 경쟁자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완전 경쟁시장.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싶은 거래 당사자들이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 포인터를 팔려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레이저 포인터를 사고 싶어요. 정상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죠. 반대로 레이저 포인터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 공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레이저 포인터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자는 한 명밖에 없어.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져요. 요거 있잖아. 요거 움직이잖아, 여기서. 요거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지.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시장,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주체는 국가 정부, 그 다음 기업, 현대자동차, LG전자 같은 기업, 그 다음 가정이 있어요. 경영학은
이 3대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기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이 경영학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교수님, 그러면 3대 경제 주체 중에서 경영하고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면 정부하고 가게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불쌍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정부는 행정학과에서 배웁니다. 행정학의 학문의 대상인 거지.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해요? 가게는 가정관리학과 또는 수비자학과 몇 년 전에 굉장히 히트쳤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썼던 그 서울의 김남길 교수가 제식 중입니다. 소비자학과, 가정관리학과에서 다른 학문이 이 가정관리학 이 부분에서 3대 경제 주체에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됐나요? 이제 경영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좀 정리가 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마다 굉장히 독립성이 유지가 됐어요. 시차도 존재를 했고요. 언어의 차이도 존재를 했고요. 글로벌 경영의 굉장한 제약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운송수단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들이 많지만 운송수단만. 1500년대부터 1840년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인 19세기 중반 전까지 주요 운송수단은 마차예요. 일약 아니면 돛담배. 바람의 힘으로 가는 메인 겁니다. 증기기관 힘 아니고 뭐 연료를 태우고 가는 이런 거 아니고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시속 18km. 서울에서 파리 논스톱 가려면 900일 걸려요. 전혀 쉬지 않고 마차를 타고 이랴 하면은 서울에서 파리까지 900일이 걸린다고요. 자,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1차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주요 운송수단은 증기기관차였어요. 쭉 하면서 막 연기를 막 뿜으면서 가는 촥촥촥 하면서 가는 기관차. 서울에서 파리까지 6일 걸립니다. 그 다음 프로펠러 비행기, 그 다음 제트 여객기. 자, 아주 비현실적인 가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1500년대 그 다음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전 이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죠.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서울에서 부산 한번 오려면 비둘기호라는 기차를 타고 12시간 정도 와야 됐어요. 불과 저 때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저 때만 하더라고요. 몇 년 안 된 비정상적인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모든 기술들이 다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 운송, 교통수단만 하나도 발전이 안 했다고 칩시다. 삼성전자가요, 갤럭시 S5를 만들어가지고요, 프랑스에 수출하고 싶어요. 900이 걸린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 활동들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화라고 얘기해요. 국가 간의 경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미 FTA, 한국과 미국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제 한국과 미국을 구분짓는 큰 의미가 없어요. 유로연합 얼마 전에 계속 시끄러웠죠. 브렉시트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영국이 빠져나가면 이제 EU와 영국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는 영국이 다른 EU 국가들과 다른 국가예요. 하지만 경제활동을 펼치는 데는 전혀 국경의 구분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영국이 이제 빠져나가면 구분이 생겨요. 국가 간의 경계가 무의해지는 이 추세, 이 흐름, 이걸 보고 글로벌화라고 얘기해요.
여기 맨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나프타죠. 나프타.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의 경제협력체.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제경영론 교재 1장에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미국은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요. 다 민간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엑스레이를 직접 엑스레이 여러분들 찍어봤죠? 이렇게 해가지고 숨 들이마시고 하나 둘 쉬세요 딱 찍고 엑스레이를 찍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엑스레이를 해독하는 엑스레이를 찍은 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 없다 이거를 해독해주는 방사선과 의사의 연봉이 미국에 35만 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3억, 4억 정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방사선과 의사의 연봉이 높으니 내가 어디 아파가지고 미국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가격이 한국보다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겠죠. 몇십 배가 되겠지. 자, 이러면 미국 소비자들이 엑스레이를 잘 안 찍으려고 할 거예요. 방법은 인도입니다. 인도 방사선과 의사의 연봉은 미국 방사선과 연봉의 의사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찍어주는 사람들은 방사선과 의사가 아니고 방사선사라고 얘기해요. 그분들은 의사 선생님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연봉은 낮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영상을 인도로 보내는 거죠. 언제? 퇴근 시간에. 미국 의사가 퇴근 시간에 인도에 보내주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저녁 5시나 6시쯤에. 그러면 시차가 존재하겠죠. 미국이 밤이면 시차가 9시간, 한 10시간 정도 나니까 인도는 아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녁에 보내주면 인도에서는 아침에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저렴한 인도의 방사선과 의사가 이걸 해독해서 다시 보내주고 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의사들이 다시 출근을 하는 거죠. 비용이 절감되겠죠. 글로벌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과거에 존재했었던 미국과 인도 간의 경계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지금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글로벌화,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 글로벌화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기업의 목적, 경제학과 경영의 차이점 뭘까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고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국대학, 단순한 이윤국대학가 아니다. 법적, 윤리적,法적 책임을 져야 되고 가치를 창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 경영이 우리에게 얼만큼 어렵고 얼만큼 많은 기회를 주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앞에 있는 자동차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GM이라는 자동차에서 나온 자동차 이름은 노바입니다. 노바. 문제는 뭔가요? 스페인어로 노바는 노고입니다. 이 차는 무슨 차입니까? 그러니까 안가 차인 겁니다. 안가. 우리 K5 소나타 있잖아요. 산타페 이런 차이는 있잖아. 이 차에는 안가라고요. 가지 않아. 과거에 한국에 대형 자전거라고 있었습니다. 대형. 삼천리 자전거처럼 유명한 대형 자전거라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대형을 외국 친구들, 특히 서부에 있는 친구들, 미국 친구들에게 읽어보라 하면 이걸 대형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아시죠? 다이형이라고 있습니다. 다이형은 뭐야? 젊었을 때 깨끗하게 요절이 요절. 이 자전거를 타면 젊은 나이에 그냥 깨끗할 것 같잖아. 타겠습니까? 안 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지금 기아 자동차 이건 KIA란 말이에요. 뭐의 약자냐? Killed in Action. 전쟁에서 어떤 작전을 하다가 깨딱 왠지 내가 기아 자동차를 타고 가면 전쟁 중에 전사하러 갔잖아. 찾겠습니까?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의 마지막 DAI를 현대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라 했냐면 현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기아는 현대는 기아나 현대를 자꾸 어필할까요 안 할까요? 해외 시장에서.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 이런 우리 머릿속에 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프랑스, 유럽에서는 현대, 기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떠올려요. 그러니까 현대나 기아를 자꾸 노출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해요. 노출 안 하고 K5, 소나타, 산타페. 현대의 소나타라는 얘기는 안 해. 현대의 산타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 왜? 현대 이런 사람 이것도 오니까. 이게 글로벌 경영이다. 이걸 모르고 현대 산타페 광고를 계속 내보내면 미국 사람들은 쟤네들 왜 자꾸 죽으라는 얘기지? 숫자의 차이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국, 중국, 일본 4를 굉장히 불길하게 생각하죠. 그런 엘리베이터 타면 4층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죠. 다음 서양에서는 7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13일의 금요일 굉장히 불운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 중국 사람들은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 여기 빠 이게 돈을 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발음이 같아요. 그 다음 9도 굉장히 좋아요. 장수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호텔들의 이름 전화번호 뒤쪽에 있는 거 뭐뭐 888899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998888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나라에는 오리온 초코파이, 지금 제가 이거는 12개 드린데요. 중국 사람들이 워낙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중국에 제일 처음 출시할 때는 12개 드리가 아니었습니다. 8개 드리였어요. 8개 드리. 왜? 중국 사람들이 8이라는 숫자를 워낙 좋아합니다. 이게 글로벌 경영입니다. 미국의 초코파이를 출시하는데 예를 들어 13개 드리로 하는 거예요. 그럼 넌 초코파이 먹고 악마 만나라 이런 뜻이랑 똑같은 거지. 이게 글로벌 경영이에요. 점점 재밌어지죠? 좀 더 얘기해볼까? 언어의 차이, 숫자의 차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고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 결과들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소가 있고요. 닭이 있고요. 풀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개 하나로 한번 묶어보실래요? 짝을 한번 지어주세요. 하나는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는 그냥 혼자 있는 거고 두 녀석을 한번 짝 지어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짝 지으실래요? 어떻게? 소하고 닭. 소하고 닭. 또 다른 친구. 소랑 풀. 소랑 풀 요렇게. 닭하고 풀은 없죠? 제가 원하는 답이 다 나와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3개의 그림을 주고 한번 둘씩 짝을 져봐라 라고 얘기를 해보면 서양 사람들은 소하고 닭으로 짝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짝 쳤어요? 라고 물어보면 에이 교수님 소도 동물이고 닭도 동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동양 사람들에게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라고 하면 소하고 풀을 짝을 짓습니다. 왜 이렇게 짝을 지었나요? 하면 교수님 소가 풀을 먹잖아요. 예. 동양 사람들은요 관계를 중시해요. 관계, 그 상황, 맥락. 서양 사람들은요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합니다.
동물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중시하고, 동양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해요. 풀이 있어야 소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글로벌 경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좀 더 가볼게요.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힌두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저께 프랑스 파리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죠? 좀 얘기를 해볼게요. 힌두교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예요.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신문제도는 카스트 제도. 이건 사실상 여러분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하트마 간디 시절에 카스트 제도는 이미 공식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카스트 제도라고 이름 나오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대학원 후배 중에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후배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녀석이요, 브라만 계급이었어요. 대학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큰 행사가.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짐을 막 나르고, 막 정수기도 막 나르고, 책상도 막 나르고, 의자도 막 나르고, 너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엄청 막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막 했어요. 몇 시간 동안. 근데 인도에서 유학 온 이 녀석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괘씸하잖아요. 야, 다른 친구들 다 땀면서 막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는 왜 일 안 하니? 영어로? 너 왜 일 안 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녀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내가 했던 얘기. 등치가 이만했거든요. 키도 이만했거든요. 똑같이 내가 흉내내드릴게요. I don't need 고장 브라만. 뭐라고 얘기하면 이해되세요? 나는 니들처럼 일할 필요가 없어. I don't need. because I'm Brahman. 나는 브라만 계급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근면성실을 요구한다? 큰 오산이죠. 이 사람들이 한국 직장에 취업했는데 브라만 계급 사람이 한국 직장인들처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열심히 일한다? 가능성? 제로. 그 다음 힌두교는 보시는 것처럼 소유의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이건 역사 중에 맥락이 있어요. 인도는 땅이 좁은가요? 넓은가요? 굉장히 넓죠. 한국보다 훨씬 넓어요. 그 다음 농사를 주로 짓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의 힘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소의 힘이 필요했던 거야. 소의 힘이 없으면 그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소를 잡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리아가 인도 시장에 한우 불갈비고를 들고 나가는 거지. 롯데리아 불갈비고, 롯데 한우 불갈비고 인도 사람들이 기절합니다. 이게 글로벌 경영이야. 우리 지금 한류 문화 콘텐츠라고 막 하는데 먹방, 맛있는 녀석들 뭐예요? 매운 소갈비찜. 이 콘텐츠를 인도에 수출했다 생각해봐요. 인도 사람들 아이고요. 이게 글로벌 교육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기회가 되고 모르고 있으면 위험이 됩니다. 자, 더 가볼게요.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IS를 포함한 이슬람교. 여성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죠. 이거 제가 초상권을 지키려고 얼굴 삭제했습니다. 차도르나 히잡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여러분들 알죠? 올림픽까지 나가가지고 여자 선수들이 이런 거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여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지금 여기 있는 여학생들하고 비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돼요. 다 뒤집어 써야 된다고. 그러니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옷을 홍보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아랍에미리트 가서, 말레이시아 가서 이런 광고를 한다? 성공할까요? 성공할 리가 없다. 자, 실제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들 이케아 아시죠? 이케아. 스웨덴의 가구 기업 이케아. 우리가 조립해서 만드는 이케아 광고입니다. 실제 광고입니다. 이게 스웨덴 이케아 본사에서 만든 이케아 광고고요. 그 다음 이게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원래 오리지널 이케아 광고고요. 여기엔 사우디아라비아 이케아 광고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엄마 없어져서. 엄마 없어져서. 여성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이케아 광고입니다. 여기 있던 아줌마. 있어, 없어? 없어졌어. 이건 옳고 그르다라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출시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소녀시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춤추고 막 한다. 광고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먹힐까요? 이게 글로벌 경영입니다. 자, 인도의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이고 이슬람교는 또 돼지를 굉장히 터부시해요. 왜 그러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습고 덥한 지역의 돼지는 맛이 없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맛이 없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도는 이 돼지가 사는 곳이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지금 아무거나 막 먹고 막 묻히고 막 하잖아요. 이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 돼지를 터부시합니다. 족발 사고. 제주 흑돼지, 벌집 삼겹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 힌두의 대부분도 그렇지만, 이슬람교는 거의 대부분 다 음주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술이 취하는 술을 마셔가지고 머리가 알딸딸해지고 하는 것들을 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소주 업체들이 이슬람으로 나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이슬람의 향기가 상당히 빠져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는 그나마 이슬람의 이 색깔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들이 이 술을 파는 가게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호텔 내에서도 술을 파는 곳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좋은데이 처음처럼 C1 이런 걸 들고 말레이시아 가서 사업을 한다? 망하는 거죠. 자, 몇 가지 더 얘기만 하고 끝을 낼게요. 제가 언어의 차이, 숫자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그 다음 종교의 차이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도의 차이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비교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광고. 우리나라는 2001년도부터 비교 광고가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비교 광고만 허용이 되냐면 직접 비교는 안 돼요. 간접 비교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레이저 포인터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레이저 포인트 중에 가장 좋아. 이건 돼요. 이건 되는데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 광고를 하면서 LG텔레콤보다 SK텔레콤이 훨씬 좋아 라고 하는 직접 광고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비교 광고 자체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직접 비교 광고이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 그 다음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다 비교 광고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비교 광고 전쟁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지금 비교 광고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냐면 BMW라는 자동차 회사하고 아우디라는 마찬가지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Congratulations. 축하하는 거지. 아우디한테 축하하는 거예요. 야, 아우디 축하해. 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06년 올해의 차에 뽑혔다며? 아우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06년도 올해의 차로 뽑힌 거예요. 그 축하를 누가 해주냐면 BMW가 해주고.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 From the winner of World Car of the Year 2006. 나는 2006년도 전 세계 자동차에서 넘어오면 됐어. 넌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1등이구나. 너 축하한다. 이게 축하야? 이게 축하냐고. 축하는 아니죠.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제품을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우디가 이제 한 방 먹어놓는다. 아우디가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아우디도 이제 BMW를 축하해준다. Congratulations, BMW 축하해. 너 2006년도 올해의 차 뽑혔다며. 축하해. 해놓고 뭐라 되십니까? From the winner, 6년 연속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6년 연속 챔피언이에요. 아우디가. 그게 뭐냐? 르망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자동차가 계속 달려야 돼. 중간에 쉬면 안 돼. 계속 달려야 돼. 그런데 아우디는 6년 연속 그 대회에서 챔피언이 된 거예요. 너는 올해 2006년 올해 차로 뽑혔겠지만 나는 6년 연속 엔진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르망 대회에서 1등을 했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디하고 BMW가 한참 싸우고 있더니 거기다 이제 박수가락을 이제 얹어보고 딱 얹고 싶은데 기억이 하나 생긴 거예요. 수바루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기도 그 싸움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아우디하고 BMW하고 막 싸우는데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수바루도 광고를 낸 거예요. 여기 저 있어요. Well done, 뭐야? 잘했다. 쇠고기가 잘 구워졌다도 웰던이지만 잘했다. 야, 아우디, BMW, 너 니네 참 잘했다. 2006년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2006년 올해의 엔진상을 받은 수바루로부터 비교만 걸 계속 하는 거지. 자기도 그 싸움에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다음, 이 왼편에 있는 자동차는 제규어라는 자동차예요. 지금은 엠블럼이 바뀌었지만 오른편에 있는 자동차는 BMW입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죠. 제규어가 어떻게 돼 있어? 제규어가 앞으로 어흥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제규어가 앞으로 어흥 하고 있으니까 지금 뒤로 도망가고 있지. BMW가 그만큼 두려운 거야. BMW 말 아무것도 없죠. BMW가 제규어보다 훨씬 더 좋은 차입니다. 엔진이 강력합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림 하나로. 다음, 이번엔 BMW가 벤츠까지 끌어냈습니다. 벤츠. 엄청나게 큰 트럭 여러분들 가끔 보시죠? 이런 트럭에 자동차 몇 대씩 싣고 다니잖아요. 이 자동차를 싣고 가고 있는 트럭은 벤츠입니다. 실내 있는 차들은 BMW죠. BMW가 내보낸 광고입니다. 벤츠, 니들은 우리 귀하신 우리 BMW님들을 그냥 나르는 그냥 그 수준에 있는 자동차 회사일 뿐이야. 이제 뒤죽박죽이 된 거죠.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된 거예요. 막 아우디, BMW, 수바루, 막 제규어 막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게임을 다 끝을 냈어요. 그리고 광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벤틀리입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보통 한 4억, 그래서 한 4억 5천 정도. 아우디가 어쩌고, BMW가 어쩌고, 뭐 벤츠가 어쩌고, 뭐 전달하는 메시지나 이런 거 있나요? 이런 것들은 분명 메시지가 있죠. 분명 메시지가 있다고요.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실제로 광고가 있었던 것들이고 좀 욕이 들어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자, 이게 광고 전쟁의 끝이었어요. 자동차 산업.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어요. 쭉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경영학은 기업에 대해서 배운 학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반이 맞고 반이 틀리다. 경영학은 조직에 대해서 배운 학문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에 대해서 배운 학문이다.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다음 그러면 경영학은 경영도 기업에 대해서 배운 학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업은 뭐 하는 조직이에요? 예.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고요. 그 다음 내가 국제통상학부에서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부이니 경영학과 경제학에 대한 큰 차이점은 뭘까? 거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경제 주체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 글로벌 시대로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서 경영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어요. 첫 번째 글로벌화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글로벌화는 도대체 우리는 그냥 글로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로벌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과거에 존재했던 국가 간의 경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 이걸 보고 글로벌 시대, 글로벌화라고 얘기를 하고 글로벌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국제경영 활동을 펼치면 글로벌 경영 활동을 펼치면 많은 기회와 위협이 존재한다. 왜? 가장 단적으로 언어의 차이, 숫자의 차이, 종교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그 다음 여러 제도의 차이 하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질문 너무 소극적이지? 저는 그래서 누구 딱딱 찍어서 질문을 시키거나 그러잖아요. 질문 없나요? 예. 예. 물류학부하고 무역학부는 존재하지 않고요. 제가 이 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부경대학교는 전체 종합대학이고요. 종합대학은 여러 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공과대학, 수상과학대학, 우리 학교로 치면 그 중에 경영대학이 있어요. 경영대학은 단과대학이에요. 컬리지. 부경대학은 유니버시티고 컬리지. 경영대학이라는 단과대학 안에 경영학부, 아까 조정훈 교수님 오셨죠? 경영학부가 있고 국제통상학부가 있어요. 국제통상학부에 오시면 본인이 이제 세 가지 전공 분야가 있는 거예요. 무역학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통상학 전공,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과의 모임이 학부예요. 그러니까 국제통상학 전공, 무역 물류학 전공, 그 다음 제가 지금 한 국제경영학 전공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학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통상학부 내에 있는 하나의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이 강의와 관련된 것 질문하셔도 되고 또 학부와 관련되어 있는 걸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편하죠? 자리가 좀 편해가지고 잠이 슬슬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좀 그쳤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아까 제가 강의를 하러 올 때만 하더라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강의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 많이 오고 날씨가 조금 굳은데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곳까지 잘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고 내년 내후년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